재표결에 붙여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순을 밟게 됐습니다. 본회의에 직부의된 간호법 등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모두 종료됐지만 선거제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위 구성 등의 추가 논의를 통한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패 게이트로 규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막을 내린 국회 전원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불법 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부결되면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또 야당이 직회부로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과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을 미뤘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6가지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제2에 붙여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가결 처리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추가 상정됐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민주당이 거부권을 막으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별다른 이탈표 없이 반대 112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양곡관리법 제2에 대한 찬반 토론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위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이에 다시는 이러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성화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직회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표결 시도에 나섰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뤘습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호법과 함께 직회부된 노인과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지역 수건 사업 관련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본회의에 첫 참석해 선서를 하면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힘껏 일하겠다는 마음만은 누구 못지않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을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고 민주당은 귀책 사유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의 선거제도 개편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의 추가 논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편 관련 토론 나흘째.
마지막 날인 오늘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53석과 비례대표 의원 47석의 선출 방식, 비율 조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거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의원 3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지역구 의원을 정당 투표를 통해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도 소개됐습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한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중대선거구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선거구마다 정당 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없고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불신이 민심이라는 주장과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인구 대표와 지역 대표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전원위원회가 의석 10%를 줄이겠다고 결정하면 국민은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전원위원회 토론이 오늘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 공론화와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돼 정치와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국회 출입기자 96%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치개혁특위 결의안 중에선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실이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1000여 명을 상대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응답은 77%를 넘었습니다. 도농복합선거구제가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 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란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육박한 가운데 10명 중 8명이 21대 총선 이전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폐해로 인한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 선호 비율이 기존 전국 방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 소멸 위기 속 지역 대표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줬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찬성은 64.4%, 그중 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1%와 44.9%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지지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긍정 답변이 80.8%로 현재 정당이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제 교체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중에선 첫 번째 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장실이 지난 11일과 12일 국회 정치부 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와 전원위원회 내용을 장정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본회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들어갔는데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통과 요건인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보다 강화된 요건인데요. 따라서 이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 수순은 예정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2표결에 붙인 것을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도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법 대치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 일정이 오늘부로 끝이 났는데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그 100명의 의견 나흘 동안 들어봤는데 정말 이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오늘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죠. 네, 이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백인, 백색, 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백가쟁명식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의 나흘간 토론에도 각 당의 입장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데다 당초 논의하기로 한 3가지 안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전원위에서 합의안 도출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은 분명했는데요. 이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는 결국 의원 정수 확대냐 감축이냐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전원이 논의 전에 의원 정수 축소를 꺼내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상대당의 날선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고도 번번이 공수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장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장담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이 오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제1야당 대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든지 소선거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든지 하는 말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 전원위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진 못했군요. 결국 선거제 개편 단일안 마련은 정개특위로 또다시 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정개특위는 이 당초 전원위의 결론을 받아서 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다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는데요. 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후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전원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 이 결국 여야 지도부의 협상과 결단이 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1년 전으로 규정된 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이미 4년 전 선거제 개편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위성정당이 출연해 이 개편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 개편은 많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단일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정개특위뿐 아니라 여야 의총과 지도부 회동 등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제가 개편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개특위가 이달 중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이 본격적인 국민 공론조사에 착수합니다. 공론조사 이 수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총 3차례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의장실은 어제와 그제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안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우리 국회방송 기자들도 네, 했을까요? 이제 웹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설문조사를 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주 이 국회에 온 관심이 선거제도 개편에 쏠려 있었던 만큼 전원위를 취재한 정치부 기자들이야말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이 조사 결과가 자세히 설명됐는데 주목할 점은 이들 정치부 기자의 96%, 이 사실상 조사에 응한 대부분이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 이념적 극한 대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선거제 개혁과 이 개헌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방위적인 의견 수렴 결과 이 정개특위 차원의 공론조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선거제 개편에 담아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반민주 부패 정당이라고 몰아붙였고 야당은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을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으로 검찰이 민주당 의원 2명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핵심 조력자였다면서 송 전 대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끼고 있던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특기가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은 상임고문을 맡지 않는 게 관리라고 해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도 궤변으로 국민정서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SNS에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를 한다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선 무역적자 지속과 초부자 감세 정책 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토론회에선 북무인기 사태와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응답하지 않는 등 연락망을 모두 끊고 감행한 도발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무력자랑 전에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부터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군사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장의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의 신의진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의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2개의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당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신의진 감사위원장은 비례대표로 19대에 국회에 입성해 당 대변인 등을 지냈고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심리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려동물인 개의 불법 사육과 도축 그리고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 전업을 지원하는 개 식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려동물과 한류의 시대이고 부산 엑스포 등 대형 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빌미가 됐던 개 식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 식용 방지법이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 볼 수 있다며 국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데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4월 1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선거제 합의 도출안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나흘간 논의를 펼쳤던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주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원위를 열고 여야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는데요.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감축을, 민주당은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소선거구제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감축하자는 입장이 났지만 민주당은 현재 숫자 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흘 동안에 정말 차분하게 각 한 명 한 명의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각 당 안에서도 각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늘까지 토론성에서 한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의견이 일치돼 있습니다. 바꾸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국회 정개특위위원인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를 끝내며 앞으로의 합의안 도출에 대해 이렇듯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같은 정개특위위원인 소수야당의 소감은 어떨까요? 모처럼 전원위 덕분에 국회가 국회 다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선거제도가 개혁이 다 실패한 이유는 양당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세력을 허용하지 않고 울타리를 크게 친 다음에 양당이 서로 전투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가야 되고 그 양당이 비례성 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나흘간 치러진 전원위 토론을 토대로 결의안으로 만들어 의결하고 이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야 일단락이 되는데요.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협치와 소통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각 정당과 모든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결의안 도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입장차를 최대한 좁혀 합리적인 결의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악의 없는 도청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논란 봉합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른바 악의 없는 도청 발언을 두고도 야당의 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감청에 악의가 없다. 이 판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선의로 도감청해도 되느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도청 그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막걸리요.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가. 그래서 오히려 미국한테 야 니들이 도감청한 건 악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봐줄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먼저 기어 들어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너무 저자세고 너무 굴욕적이에요. 이처럼 미국을 향한 굴욕적인 저자세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미국과의 오랜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공세라고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도청은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일상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실, 중국인들, 러시아인들 안 하고 있겠습니까? 신문 나오는 정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휴민트를 비롯해서 이러한 신호체계의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전 작동하고 있고 그게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적 범위 내에서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자세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중국 가가지고 혼밥을 7개 한 그런 게 외계에서 보면 저자세고요. 우방국 적국 가릴 것 없이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활동. 그럼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정보활동 다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백악관은 오늘 국가안보에 필요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정보 보호 능력이 뚫린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그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가 나흘간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로 지금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이제 그 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흘간의 토론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열심히 이제 머리를 맞대고 100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 좀처럼 뭐 의견을 좁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론 과정을 어떻게 보셨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그 총평을 하실지 성 위원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게 머리를 맞댄 건 아니고요. 일단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견해를 발표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흘 동안 아주 그 절묘하게 딱 100명,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모을 수가 없는 진행 방식 자체가 이제 그런 건데요. 아무튼 전 나름대로 좀 약간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좀 국리도 하고 자기 견해를 밝히는구나. 또 현행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좀 고치긴 고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잘 모아서 어떻게든 좀 이제 합의를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랜만에 지켜봤던 국민들도 좀 흐뭇한 그 표정으로 지켜봤던 것 같고 성 의원께서 이제 감동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과정은 감동 받으셨습니까? 아니 잘 보시면 과정은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합의 못할 거다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화제방이다. 100명이 100가지 의견을 얘기했다. 뭐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걸 정당 뭐 위에 이제 수뇌부들 뭐 회동 이런 걸 통해서 그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예측을 했지만 저 합의는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아마 그냥 현행제도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문제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고치는 선으로 그냥 약간 미봉책 비슷하게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제 총선 즈음에서 이제 어떤 선거제 이제 안이 도출될지 뭐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볼까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 과연 어떤 그 결과물 그림이 나온 그 선거구 확정안이 선거제 확정안이 나올지 좀 예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아직 그 일정과 관련한 로드맵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이번 전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 생각은 전원위원회는 나흘 동안 했으니까 이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압축을 한 다음에 6월까지는 좀 합의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생각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두고 보자. 일단 정치개혁 특위를 좀 연장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 여야가 그 일정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뭐 며칠 안에 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거하고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이시죠. 여기서 이제 공론 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단 5,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요. 또 500명씩 시민 참여단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의견을 모아보고 이제 이런 작업이죠. 공론화위원회. 뭐 심층 인터뷰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의견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설명을 잘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합의안을 어떻게든 좀 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인 것 같습니다. 19대인가 20대 그 총선을 한 달여 정도 남기고 3월에 선거구 에 대한 그 확정안이 그때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보통 전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내년 총선 전까지도 계속 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6월 얘기 나오고 뭐 더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결국 그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거는 직전에 가서 타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직전에 가도 타결이 안 돼서 막 서둘러서 나중에 그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이제 왜냐하면 이 모든 합의가 다 나오면 그에 따라서 지역구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뭐 막 그 진짜 마감 뭐 몇 시간 남겨놓고 합의하고 이런 경우도 저희는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게 여기서 무슨 원칙을 합의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뭐 이게 제대로 그러면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의 단계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의원의 토론 과정에서 네. 부산의 아마 최인호 의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가 어려우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 화끈하다.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좀 단판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만남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물론 현재로서는 없죠. 없는데 이제 국회의원 300명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네. 좀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을 이제 짧게 드리고 그 짧은 대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정수와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축소할 것이냐, 뭐 확대할 것이냐, 그 안은 그 내년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뭐 아직 멀었죠. 네. 근데 일단 국민 여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역구 의석을 좀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보겠다 이렇게 혹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네. 의원들 세비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절반으로 깎고 네. 보좌진도 절반으로 줄일 테니 의석을 뭐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줄 가능성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의석수 어떻게? 저는 늘릴 수 없다고 보고요. 네. 그건 이제 국민 여론상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있잖아요. 뭐 네.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뭐 세비 좀 줄이고 뭐 이것도 저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의원 원래 처음에는 명예직이었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다 늘려서 지금 세비 뭐 다 받잖아요. 이것처럼 만약 여기서 줄이고 의원 수 늘리잖아요. 네. 나중에 아마 몇 년 안에 다시 다 과거로 복귀할 겁니다. 다 찾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국민들이 그런 데에도 저는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저보고 예상하라고 하면 네. 아마 의원 수 늘리지 못할 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뭐 줄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네. 늘리고 지역구를 줄인다? 아마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거의 지금의 형태로 거의 유지한다고 보시는 그런 저는 말씀이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당 내부 상황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의 이제 언급에 대해서 나는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당 상임 고문에서 이제 해촉이 됐습니다. 홍 시장은 이제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안에서의 약간 그 갈등 양상인 건지 이 사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 전 사실 개인적으로 정치하기 전에 검사 시절부터 이제 취재원하고 기자로서 아는 사이입니다. 네,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 것 이분은 같습니다. 네. 평생 그 입으로 뭔가 한 사람이에요. 홍준표 시장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김기현 대표도 아마 못 막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당내 네. 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권이라든가 정강원 목사 관련해서 이제 언쟁이 벌어지다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촉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당직자들 되고 해석은 기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기분 나빠서 이제 해촉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이 홍준표 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2개 정도 썼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입막음이 되는 게 아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천하람 위원장이 또 이제 논평을 했는데 아니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다 밀어내고 이제 홍준표까지 밀어내면 도대체 우리 당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이렇게 김기현 지도부를 좀 비판을 했어요. 네. 저 이제 그 천하람 위원장의 비판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포탕이 뭐 연대 포기탕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좀 당내 포용력은 좀 발휘할 필요 같은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뭐 저는 뭐 상임 고문 해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상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우리가 기자들이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면 네. 화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화력. 빅스피커. 빅스피커. 네. 빅마우스라고 우리가 빅마우스. 흔히 얘기하죠. 네. 그런데 그 화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 지적에 대해서 좀 언짢은 게 있고 아니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네. 조금 상대를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꼭 상임 고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또 일정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구시장을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 뭐 그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일의 발단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뭐 징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그 지지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어찌 보면 그쪽을 먼저 어떤 식의 조치를 하고 나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조치를 했다면 아마 반발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공석이던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사실 뭐 동기인 것 같고 그렇죠. 같은 이제 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 중앙윤리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의힘 당내에 있었던 뭐 설화, 잇따른 설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니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이제 또 추후에 그 나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법률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사건 때 국민의힘 쪽 대리했고요. 또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제 국회 쪽 네. 그 소송 대리인. 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당의 그런 그 중앙윤리위원회 뭐 위원장 이 자리가 법률적 판단을 하는 자리일까요? 사실은 이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또 이게 그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가 개입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를 할지 이건 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우선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윤리위원장만 지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구성하려면 저것도 시간이 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의견이 조금 진정될 수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런 정무적 판단 이런 변수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마 뜻은 그 김기현 대표하고 사법시험 동기고 연수원까지 동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의 뜻을 잘 반영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 징계라는 게 꼭 뭐 무슨 제명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병징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어차피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태영호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뭐 가벼운 징계든 중징계든 어떤 식으로든 징계는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징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네. 전광훈 목사를 뭐라 그럴까요? 좀 일종의 뭐 태극기 부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좀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극우 세력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좀 그런 좀 지나친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하고 이제 약간 그 별도 차원에서 네. 김기현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그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한테는 이제 그 내년 그 총선을 1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이제 악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을 이제 수사를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당시 그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송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집과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두 의원은 현재 그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어느 분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했었죠. 네.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육성이 나옵니다. 윤관석 의원의 육성도 나오고 강내구 그 협회장의 육성도 나오고 뭐 이정근 전 부총장 육성도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마 근데 그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전체가 그런 거고 전체가. 그 중에 이제 범죄 혐의 있는 걸 좀 추려봤더니 뭐 그게 2,000개가 넘는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지금 꺼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깊고 길게 민주당의 그 리스크 위기로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브리핑을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법조 기자들이 그걸 갖고 기사를 쓰는데요. 네. 전체 액수가 뭐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브리핑에서 했고요. 또 이제 봉투도 뭐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 또 50만 원짜리 봉투 60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꽤 그 혐의 내용이 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경선 때 돈 봉투 돌리는 관행은 사실 끊어진 지 몇 년 됐거든요. 여야 네. 다. 근데 이게 2021년 경선에서 과연 돈 봉투를 이렇게 돌렸을까 하나 좀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네. 언론하고 이제 약간 인터뷰를 하면서 사무부총장의 어떤 일탈을 자기가 잘 막지 못해서 참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서는 이 사무부총장 개인의 어떤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떨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뭐 이정근 당시 사무부총장의 일탈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군요. 2021년 5월 전당대회니까 이제 2년 지난 시점에서 왜 이제 이걸 들추고 수사를 하느냐 민주당은 이제 강하게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그 검찰의 입장입니다. 뭐 최위원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정근 게이트 뭐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요 이정근 게이트 총선 딱 1년 남긴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녹음된 겁니다. 녹음. 누구 하나의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 차원에서 꼬리를 자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거기에 관서기억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날 뭐 잘 전달했던 메시지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일탈로 과연 이게 그 차단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에는 어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상자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총선에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꼬리를 자르려다가 잘못하면 그 꼬리가 오히려 정말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이제 그 상자를 열어봐야 확인을 해봐야 이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를 작년에 굉장히 세게 했고요. 또 그때부터 이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걸 하나? 이제 이런 수사 시기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수사하는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상당히 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환용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전원위원회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좀 꼭 합의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또 거대 양당이 서로 저쪽만 물리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네. 약간 그 사기를 치는 듯한 이런 로또 총선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당제가 되고 또 각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는,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네. 이 녹음 파일은 이제 진술이 아니라 녹음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육성이 등장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동영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이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기획성 기획을 2년 전에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을 기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단순히 이 녹음 파일을 부정하는 것만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네. 민주당 녹음 부정으로 돌파 못한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손님 기자 두 분과 함께 국회 전원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불법 자금 의혹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